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앉혀주는 포근한 편지함의 정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오는 순간, 그리고 그 아픔이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경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이 말, 머릿속에서 혼잣말로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평소와 다른 증상이 하나만 느껴져도 마음이 먼저 달려가 버리는 질문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인터넷 검색창에 증상을 입력하고 뉴스에서 누군가의 투병 소식을 듣고 주변 지인의 건강 이야기를 들은 날이면 그 불안은 더 커집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8살의 박선자 씨입니다. 선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요즘은 몸이 아픈 것보다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무서워요. 선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지금은 혼자 조용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병 없이 잘 지내는 분입니다. 정기 검진도 챙기고 산책도 하고 식사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선자 씨의 마음은 늘 건강에 붙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어깨가 조금만 쑤셔도 이거 혹시 전이 된 건 아닐까 생각부터 들어요. 배가 더부룩하면 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큰 병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불안이 불안을 키우는 구조, 즉 건강 염려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도 더디고 어디 하나쯤은 늘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신호를 우리는 자꾸만 위험 신호로 해석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에서 누구는 갑자기 쓰러졌다더라, 암인 줄 모르고 넘겼다가 늦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은 금세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선자 씨도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알던 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아프다 말 안 하고 참고 살았대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제 몸에서 나는 모든 신호가 다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불안은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혼자일 때 훨씬 더 크게 울립니다. 선자 씨의 불안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못한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줄까요? 이 질문은 건강 염려증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말입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파도 혼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사람을 더 무너뜨립니다. 선자 씨는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까봐 잠들기 전마다 전화기를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이건 고독사에 대한 공포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가능성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자기 몸을 끊임없이 감시하게 됩니다. 건강염려증은 몸을 지나치게 걱정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프면 회복할 수 있었고, 무언가 이상하면 바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고, 내 삶이 아직 한참 남아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은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혹시라도 라는 가정이 마음속에서 자주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선자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검색하고 증상을 기록하고 몸의 모든 변화를 통제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제 욕구는 불안을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자 씨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가끔은 제가 아픈 것보다 아플까봐 하루 종일 떨고 있는 제가 더 힘들어요. 이 말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합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되지만 그 상상은 현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클 때 사람은 삶의 감각을 잃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위에 부담되면 어쩌지? 잠들기 전에는 오늘 밤 무슨 일 생기면 이런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저는 선자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병이 아니라 혼자라는 두려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선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병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독사 불안은 혼자 사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늘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그 불안을 더 직접적으로 마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염려증을 이기는 지혜를 몸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불안을 사실과 분리하세요. 지금 느끼는 통증이 곧 큰 병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불안은 가능성을 키우지만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혼자 견디지 말고 연결을 만드세요. 매일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고독사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몸을 감시하지 말고 돌보세요. 감시는 불안을 키우고 돌봄은 안정감을 줍니다. 몸에 귀를 기울이되 신문하지는 마세요. 넷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세요. 노화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입니다. 모든 변화를 막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다섯째,
오늘 살아있는 감각을 키우세요. 불안은 미래에 있고 삶은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몸으로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자 씨는 요즘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햇볕이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그 기록은 병을 기록하는 노트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를 기록하는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제는 아플까봐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라고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말은 아주 큰 용기입니다. 불안을 없애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삼키게 두지는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와 주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당신의 밤이 조금 덜 무섭고 당신의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포근한 편지함의 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당신께 조용한 안부를 전합니다.